오늘 이 시간은 제6장 생명윤리, 생명복제,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요즘 뭐 돈이면 다 된다 하지만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주제는 이제 특별히 의료 부분에 있어서 생명을 다루는 그 의료 부분의 윤리적 측면,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윤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취급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복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단계까지 현재 이르게 됐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생명복제, 그래서 생명복제가 이루어지는 그 발전 과정을 쭉 다루고 있고, 더 나아가서 결국 그 인간복제로까지 지금 연결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인간복제가 현실화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어떤 윤리적 문제는 더 크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인간 복제에 있어서 인간 개체 복제와 인간 배아 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이제 견해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그 배아는 배아 단계 그에서 그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을 추출해서 그 줄기세포를 증식시켜 가지고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다룰 문제가 아니고 함부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인공 임신 중절, 소위 우리가 낙태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는 그 다양한 관점들,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또 우리나라 현재 법체계 안에서 이 인공 임신 중절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 쭉 이어지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생명의 존엄성, 그것은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 존엄성을 해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인류 파멸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PT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생명윤리, 생명복제,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생명을 논할 때 가장 엄격한 그 윤리적 잣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룰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여러 가지 그 생명 복제 문제라든지 또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할 것인가, 또 거기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제일 첫 번째 보니까요, 생명윤리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 잠깐 보면요, 21세기 의료 과학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초고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초스피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모든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있죠. 뭐 의료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의료계는 이미 불임치료의 일환으로 시험관에서의 인공수정을 통해 형성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인위적으로 착상시켜 임신하게 하는 데까지 그 기술이 발전하고 상용화되었다. 그렇죠. 소위 그 시험관 아기, 또 인공수정을 통한 그 배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자궁에 착상시켜서 임신케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임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그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어떤 그 의료 기술의 성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수정이 아닌 복제를 통한 생명 잉태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더 나아가서 복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 더 나아가서 여성의 자궁을 대신한 인공자궁까지 그 가능성을 시험할 정도로 의료 과학의 발전은 해가 갈수록 거듭해 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완성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동물 복제는 이미 그 성공한 그런 그 사례가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인간 복제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장담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을, 또 완벽한 인간을 얼마든지 무한정 생산해낼 수 있다, 뭐 이런 공상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인공자궁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이제 이런 그 복제 기술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의료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의료 장비와 화학적 방법을 통해 생명 유지를 위해서 영양을 인위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생명 유지를 인위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위치까지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인위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또 어떤 특수한 조건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생명복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손상된 장기를 복제하여 대체하거나 또 한 사람을 복제하여 필요한 장기를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측될 정도로 의료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생명복제의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논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불치병 환자, 어떤 그 손상된 장기를 회복할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서 이런 생명복제 기술을 통해서 손상된 장기를 복원할 그런 그 장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이식시켜 가지고 수술을 통해서 완전한 장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불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없을 겁니다. 자신들이 어떤 그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손상된 장기를 완벽하게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건 뭐 그야말로 희소식 중에 희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문제는 그 손상된 장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결국 복제된 인간을 통해서 손상된 장기를 양산한다는 말이고, 그러면 만든 사람은 누구고 만들어진 사람은 누군가? 똑같은 인간이고 인격체 인간인데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을 이용한다? 또 한 인간이 희생해서 한 인간을 치료한다? 이것은 결코 합당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의료과학의 발전은 오히려 그 의미와 가치를 손상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본래 의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뭔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의 의료과학기술의 발전이라면 이제는 그 한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까지도 탄생시켜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그 의료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런 그 잘못된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생명복제는 현실인가 상상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거기 그 106쪽의 윗부분에 보면 아니죠. 105쪽의 그 중간 부분에 보면 2005년에 만들어진 영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인간 복제를 소재로 한 영화 더 아일랜드가 개봉됐습니다. 뭐 저는 이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그 소개를 하면요. 이 영화의 주요 등장 인물은 링컨 6 에코라고 하는 사람과 조던 2 델타라는 사람인데요. 이 에코와 델타는 건강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관리해주고 삶을 위한 모든 시스템을 정확하게 통제해주는 독립된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종말해도 이 통제된 시스템 안에서 자신들만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다고 믿으며 환경에 순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추첨을 통해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땅 아일랜드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코와 델타는 자신들이 복제된 인간들이며 누군가에게 장기를 제공하고 희생될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통제된 시스템에서 탈출을 계획하고 감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상과학 영화의 전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는 인간의 복제가 가능하다면 과연 그 복제는 무엇을 위한 복제인가? 그리고 그 복제된 인간은 생명으로서 인간과 같은 지위와 존엄성을 가지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지만 어쨌든 그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그 같은 어떤 지위와 존엄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인간 생명의 진정한 의도와 윤리적 문제를 우리에게 남겨준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의 질병 치료를 위한 어떤 목적으로 인간 복제가 가능하더라도, 그러나 윤리적 측면에서는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 그것은 결코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을 갖춘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다루는 그런 어떤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106쪽의 그 윗부분에 보면 동물 복제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동물 복제를 이룬 그런 그 성과들이 쭉 몇 가지가 열거가 돼요. 우선 첫 번째로는 19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이다. 뭐 여러분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영국의 그 로슬린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동물 복제에 성공했고요. 그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렇죠? 동물 복제를 성공한 첫 번째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돼지를 복제하는 데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역시 영국에서는 또다시 인간과 유전자 서열이 비슷한 돼지 복제가 성공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장기와 비슷한 이 돼지를 복제해서 그 장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이식 수술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2018년에는 원숭이를 복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장류에 가까운, 즉 인간과 가장 근사하다고 하는 이 원숭이 복제까지 성공한 단계에 이르렀다. 중국에서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물인 원숭이 복제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동물 복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일부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 복제도 이제는 시간 문제다라고 말하는, 장담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동물 복제는 소위 그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탄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체세포 복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난자에서 그 핵을 제거하고요, 그곳에 일반 세포의 핵을 치환하여 개체로 성장시키는 복제 기술입니다. 아주 섬세하면서도 예민한 뭐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그곳에 일반 세포의 핵을 치환한다.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치기 한다, 뭐 쉽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개체로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탄생, 생명의 그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결국에는 그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일반적인 그런 과정이라면 난자와 정자의 만남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는 난자의 핵으로 사용된 일반 세포의 핵을 제공한 개체와 유전적으로 100% 동일한 개체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유전적 모든 것이 100% 완벽하게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세포를 난자의 핵에다가 일반 세포의 핵을 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그 속에 이식시켜서 결국에는 유전적으로 100% 똑같은 그런 어떤 개체를 탄생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인간 복제를 한다고 할 때에 인간 복제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는 대리모 설정의 윤리적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복제 기술은 탄생의 과정까지 임신 기간을 거쳐야 하는 대리모가 필요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대리모는 인위적 출산을 위한 도구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그 실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대리모를 구해서 인간의 그 신체를 빌려서 이런 실험을 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위적 출산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제된 개체의 유전적이거나 물리적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사산 또는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될 경우 또 어떤 그 심각한 어떤 그 결함이 생겼을 경우 결국에는 그 쉽게 말하면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자체가 인간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쉽게 폐기 처분한다. 이건 뭐 어떤 그 물질화 인간의 그 생명을 아주 하찮은 어떤 물질화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양을 만들 때요, 복제양 돌리를 만들 경우에도 277회의 복제 시도 끝에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양들이 사산되었고 많은 기형 양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물며 인간을 복제하는 데는 이건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그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연 그런 시행착오 끝에 그가 겪어진다면 인간의 생명, 만들어진 생명, 그 생명의 존엄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또 실제로 많은 그 과학자들이 시도를 했지만 인간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은 그만큼 더 완전하고 세밀하고 정밀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기술로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이런 그 소위 좀 사산되거나 폐기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그런 얘기죠. 자, 인간 복제의 경우 이러한 위험성과 부작용을 통제할 만한 충분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이런 엄청난 위험성과 부작용을 제어하고 통제합니까? 참 마치 그 폭주 기관차처럼 제어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다면 결국에는 이제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인간 스스로 파멸의 길 가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셋째로는 복제된 개체의 인간 지위 부여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입니다. 자, 무엇을 인간으로서 인정하는 조건인가에 대한 기준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복제를 할 때에 인간을 과연 인간의 지위로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지위를 인정한다면 과연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인간으로서 조건에 해당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죠. 자, 인간다움의 조건은 결국 인간을 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고 인간 자체가 존엄한 것인데 심사를 통해서 어느 단계부터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섣불리 얘기한다면 이거는 인간 스스로 자신을 인간의 생명을 통제하고 스스로 생명의 존엄을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복제에 관한 한 이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견해입니다. 자, 인간 복제는 크게 이제 인간 배아 복제와 인간 개체 복제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요 이전에 이제 문제점을 제시했던 것은 주로 인간 개체 복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문제점이라면, 이제 이 배아 복제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배아 복제에서 인간 배아라고 하는 배아 복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부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정상적으로 임신된 수정란 초기 상태인 배아단 상태에서 배아를 뭐 죽인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장기나 신체 조직을 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아 단계는 그 임신 후에 그 8주 이내를 배아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에 모든 장기는 소위 그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식세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결국에는 그 분화의 과정을 이루는데 8주 이내의 단계를 배아 단계라고 그러는데, 이때에 모든 인간의 장기는 줄기세포에 포함되어 있다. 그 줄기세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신체 기능을 이루는 하나의 그 원세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원세포. 그것을 줄기세포를 이제 추출해서
배양해가지고 결국에는 장기와 신체 조직을 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인간 배아 복제는 체세포 복제보다 기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추출해서요,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인간과 어떤 그 유전적 으로 좀 유사성을 갖춘 이 돼지에게 주입해서 거기에서 이제 배양하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의 손상된 장기를 복원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고요. 이거는 일부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줄기세포란 배아 단계에서 세포 분열하여 신체의 다양한 기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에서는 인간의 모든 그 신체 기능이 다 포함됐다라고 말했었고요. 따라서 배아 상태에서 이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복제할 경우에는 장기 이식을 위한 의료적 대안이 되거나 난치병 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런 난치병 치료에 어떤 그 획기적 성과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배아 단계에서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문제는 이제 윤리적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그 명분은 좋지만 그러나 인간 질병 치료를 위해서 결국 잠재적 인간이죠. 이 배아 단계도 잠재적 인간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영국의 몇몇 국가들은요, 수정 후 14일 이전까지의 배아는 신체 기관들이 발생하지 않고 세포 분열만 지속한다는 이유에서 배아의 인간 지위 부여 기준을 수정 후 14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정도 이후에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갖춘다면 그 이전까지는 단순한 세포 분열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지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그때에 그 배아 단계에서 결국 줄기세포를 얼마든지 추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명분입니다. 자, 의료적 혜택의 다양성과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인간 배아 복제가 합법화될 경우 이를 악용하여 다양한 생명 경시 풍조를 낳게 될 것이라 우려가 있다. 그렇죠? 역시 인간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고 그것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쉽게 판단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쉽게 판단해서 허용한다면 결국에는 무분별한 그런 어떤 인간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 스스로 파멸하는 그런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태아와 인권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즉 쉽게 말하면 태아의 어느 시점부터 인격체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에 의해서 다양한 그 논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태아의 어느 시점부터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나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우선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수태되는 순간부터 잠재적 인간으로서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문제. 두 번째 견해는 인간의 골격 구조가 완전히 형성되는 대략 3개월 이후부터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그 모습이 갖춰지는 시기를 인격체로 존중받는 그런 시점으로 봐야 된다. 또 세 번째 견해는 아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격체로 봐야지 태아는 인격체로 볼 수가 없다. 이런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에 따라서 태아를 이용한 여러 가지 실험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로 이것이 이제 연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제 큰 다섯 번째 보니까요, 인공 임신 중절, 우리가 그것을 낙태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낙태의 찬성과 반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슈화되고 또 한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논쟁점이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와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죠.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경제적 중압감으로 인한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 그러니까 낙태 반대는 어떤 경우에든지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킬 수가 없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인간의, 더군다나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인간 스스로 제거하는 그런 일이 과연 윤리적으로 합당한가 하는 것이고, 또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에 의한 그런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 임신을 했는데 그것을 낙태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억지로 낳아야 되는가, 뭐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제도와 지원 등 다양한 논의로 확대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한다면 결국에는 장애아를 만약에 출산할 경우에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 보장 제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문제. 그건 이제 낙태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애가 예상될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이런 문제로까지 연결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신과 출산, 양육은 여성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과 사회적 제도가 모두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는 항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을 책임적 존재, 책임적 인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뭐 큰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죠. 또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인간의 생명과 가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거기 모자보건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112쪽의 윗부분에 보면 우리나라 그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신체 질환이 명백한 경우에 결국 임신 중절을 허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우생학적 적응 사유, 또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윤리적 적응 사유. 자,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근친 간에 임신된 경우, 윤리적 적응 사유. 또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의학적 적응 사유. 그러니까 임산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이런 낙태를 허용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현재의 그 법적 체계를 우리나라는 갖추고 있습니다. 자, 더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최근이죠. 2019년 4월 11일 날 그 헌법재판소에 이 낙태에 대한 헌법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하다 라고 하는 선고를 했어요. 자, 현행 인공 임신 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한 일명 낙태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것이 합헌이라고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는데 이제 낙태죄를 불합치하다, 그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방적으로 여성에게만 낙태의 책임을 묻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고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근본적 취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태죄라고 하는 그 죄목 자체를 부여하는 그것에 있어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임신 중절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아까 앞부분에서 인간을 어느 시점부터 인간으로 볼 것인가, 인격체로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결합되는 순간을 인간으로 본다. 뭐 또 신체 장기가 그 인간의 그 외형적 인간이 만들어지는 조건인 대략 3개월 이후부터 인간으로 본다. 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본다. 이런 그 세 가지 견해가 있었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임신 중절에 대한 세 가지 견해도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낙태 절대 불가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수태되는 순간을 인간이 되는 결정적 시점이라고 보고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모든 임신 중절을 부당하게 보는 그런 견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태되는 순간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인간 스스로 생명을 종결시킬 수가 있는가? 낙태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다만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즉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 산모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허용하죠. 그 외에는 뭐 어떤 경우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낙태 절대 불가 입장입니다. 이 견해는 주로 이제 대체로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낙태 부분 허용 입장 있습니다. 자, 임신 중절의 부당성을 인정해요. 그건 결코 인위적으로 종결시킬 수 없다. 다만 아까 이제 1번 같은 경우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나 기형아 출산이 예상되는 경우 등 심각한 이유가 있을 때 임신 중절을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도로 좀 더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기형아 출산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체로 기독교에서 취하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태는 자유의사 입장이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입장으로요. 태아를 인격체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일체의 결정권은 임산부에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인격체로 보는 언제부터 인격체로 볼 것인가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격체로 본다는 그런 견해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격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산모의 결정에 의해서 산모가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고 또 임시 중절을 하고 싶으면 임시 중절하고 이 산모의 절대적 결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견해입니다. 주로 이제 급진적 여성주의자들 또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 참여입니다. 생명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생명을 통계적 가치로 다루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된다. 사람의 생명을 어떤 통계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생명을 경제적 가치로 다루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된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생명을 기능적 가치로 다루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된다.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한 그런 것들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생명을 다른 생명의 그 보조 수단으로 또 수단이나 대체 수단 또는 회피 수단으로 여기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된다. 사람의 생명을 다른 것의 그 보조 수단, 대체 수단, 회피 수단 이런 걸로 결코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잠재성과 기능을 과학이나 의학을 통해 재단하려고 하는 시도를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실험 같은 거를 활용하는 이제 섣불리 그런데 이용하는 그런 이용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이용하고 함부로 활용하고 함부로 그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갖는다는 믿음은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인간 스스로 인간의 가치를 허물어 버린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그 생명의 고귀함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인간 스스로를 허무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그 생명은 가장 고귀한 가치다.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인간 그 생명을 이용해서 아까 그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그것을 배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치병이나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는 좋은 목적, 얼마나 의도가 좋습니까? 그렇죠? 불치병 환자들 또 그것 때문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치병 환자들에게 그것처럼 희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함부로 쉽게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할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 없이 좋은 수단이라 그래, 좋은 목적이라 그래서 함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비학적으로 점점 더 그 비학적이 된다면, 예를 들면 아주 고위직이나 뭐 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장기, 손상된 장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납치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뭐 이런 데까지, 이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그 무서운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 생명은 인간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존엄성은 어떤 것과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원리가 무너지면 결국 인간의 가치는 상대화되고 인간의 그 어떤 존엄성도 결국 상실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 되겠지만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인간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가 보존되는 것인데, 인간 스스로 인간 생명을 이용하고 활용한다면 결국 인간 스스로 인간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결과가 되고 그것은 인간의 가치가 상대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존엄성도 상실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 그 임신 중절이라든지 또
생명복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